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사진 찍습니다. 신혼부부 두 분 활짝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1999년 5월 제주도 해안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하려 애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길에 오른 두 사람이 바람처럼 사라진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시간만 빼고요. 저는 기록을 잇는 목소리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저는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남겨진 기록을 읽었고 침묵 속에 묻힌 단서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날 제주도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미쳤죠. 사람들은 그 바람 소리를 먼저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파도는 유난히 성질이 급했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들은 핸들을 꽉 쥐어야 했습니다. 5월인데도 말이죠. 결혼식을 마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7의 신랑 강민수와 25의 신부 윤서진. 두 사람은 섬의 남쪽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리엔트 베이 호텔. 이름처럼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곳이었죠. 민수는 은행 창구에서 일했습니다. 작은 항목 하나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출근길에 챙겨야 할 것들, 점심시간 은행 업무, 퇴근 후 해야 할 일, 심지어 주말 계획까지 노트에 적어뒀죠. 친구들은 그런 민수를 보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도 체크리스트로 하냐? 실제로 민수는 그랬습니다. 프러포즈 날짜, 예식장 예약, 혼수 준비, 신혼여행 일정. 모두 노트 한 권에 들어 있었어요.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식비 잔금 확인. 체크 표시가 반만 칠해진 채로요. 서진은 달랐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서진은 즉흥적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선생님, 오늘은 밖에서 놀아요라고 하면 계획을 접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친구들은 서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너는 바람처럼 산다. 민수와 서진. 정리하는 사람과 흐르는 사람. 두 사람은 서로의 결을 맞추기 위해 애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애정은 사진처럼 또렷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에서 민수는 서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진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스튜디오가 빌려준 필름 카메라. 그 카메라의 시간 설정이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을 가족은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18분이나 빠르게 설정되어 있었죠. 사소한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시계가 잘못 맞춰진 거잖아요. 하지만 그 어긋난 시간이 훗날 모든 타임라인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호텔바에서 일했던 종업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기억했어요. 과일 플래터와 논알코올 칵테일을 주문했던 신혼부부. 서진은 창밖 파도를 보며 말했죠. 내일 일출 보러 가고 싶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가야겠네. 종업원은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바람이 세니 내일은 동쪽으로 가세요. 남쪽은 위험할 겁니다. 그 말이 복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민수의 왼손을 봤습니다. 아니, 사진으로 봤죠. 결혼식 전날 찍힌 사진이었는데 왼손 엄지 아래쪽에 작은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얀색 페인트였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민수는 왼손잡이예요. 신혼집 벽을 직접 칠하다가 묻은 거죠. 꼼꼼한 애라 직접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그 자국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훨씬 나중에 그 왼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5월 18일. 어느 시점부터 두 사람의 발자취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호텔 객실에는 가방 하나가 남아 있었고 예식 앨범 사본이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메모도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마지막 줄 예식비 잔금 확인에 체크 표시가 덜 칠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펜을 놓은 것처럼요. 렌터카는 공영주차장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어요. 조수석 발매트 아래에서 반쯤 젖은 필름통 하나가 나왔죠. 그 필름통 안에는 아직 현상되지 않은 기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필름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상소 직원의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 컷이 비어 있었어요. 감기지 않은 채로 필름통에 들어가 있었죠. 누가 급하게 뺀 것 같았습니다. 왜 급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바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 실종. 이 단어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파도와 절벽이 떠오르죠. 하지만 조각을 맞추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체크리스트, 서진의 즉흥성, 어긋난 시간, 왼손의 페인트 자국, 호텔바에서 들은 동쪽으로라는 농담, 그리고 반쯤 젖은 필름통. 이 조각들은 바다가 아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늘 디테일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작은 페인트 자국처럼, 덜 칠해진 체크 표시처럼, 반만 젖은 필름통처럼요. 두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바람처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답을 압니다. 아니, 답에 가까운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시간과 습관과 체크리스트와 바람이 얽힌 훨씬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간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시간은 거짓말쟁이였거든요. 카메라는 이 시간 18분 빠르게 설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제각각이었고, 기록은 중간중간 끊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모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요. 이 사건의 모든 시간은 24시간제로 표기합니다. 군대식 시간표죠. 오전 9시는 900, 밤 11시는 2300. 왜냐하면 혼란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각 시간대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확정과 추정. 확정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시간이고 추정은 증언과 정황에 기댄 시간입니다. 자, 이제 1999년 5월 17일 밤부터 18일 밤까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999년 5월 17일 21시 10분. 확정입니다. 오리엔트 베이 호텔 프런트에 강민수와 윤서진이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직원 한상욱이 수기대장에 기록을 남겼어요. 객실 카드키 로그도 정확히 일치했죠. 저는 그 대장을 직접 봤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은행원답게 깔끔한 필체였습니다. 한상욱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바람이 정말 심했어요. 현관문이 쾅쾅 소리를 냈죠. 신혼부부가 들어올 때 신부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신랑이 웃으면서 머리를 쓸어 넘겨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서진의 머리카락, 민수의 손길. 그들은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21시 40분. 확정입니다. 호텔 라운지 바에서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과일 플래터와 논알코올 칵테일 2잔.
총 금액 1만 8천 원. 종업원은 두 사람을 선명하게 기억했어요. 신부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내일 일출을 보고 싶다고요. 신랑은 메모장을 꺼내더니 뭔가 적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메모장이었나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검은색 표지에 고무줄이 감겨 있었죠. 은행원들이 쓰는 그런 수첩 같았습니다. 그 수첩이 바로 체크리스트 노트였을 겁니다. 23시 5분. 확정입니다. 방파제 근처 편의점에서 영수증이 나왔어요. 우비 두 벌과 일회용 라이터. 점주는 늙은 남자였는데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남자 손님이 왼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그게 특이해서 기억나요. 왼손잡이는 흔치 않잖아요. 저는 그 대목에서 멈춰 섰습니다. 왼손. 민수는 왼손잡이였죠. 페인트 자국이 남았던 그 손.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 디테일이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보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날 밤은 건조했어요. 바람만 미쳤죠. 그런데 우비를 사더라고요. 신혼부부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자정 12분. 추정입니다. 호텔 옥상 전망대에서 다른 투숙객 커플이 두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삼각대 없이 서로 번갈아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신부가 신랑한테 카메라를 건네고 신랑이 신부를 찍고 또 바뀌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나중에 현상된 필름을 봤습니다. 호텔 외벽 패턴과 불빛이 정확히 옥상 전망대와 일치했어요. 하지만 카메라의 시간 오차 때문에 정확한 분 단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죠. 새벽 1시 30분. 확정입니다. 객실 카드키 로그에 OUT 찍혔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2시 10분에 IN. 40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간 경비원은 말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바람이 정말 강했어요. 밖에 나가기 힘든 날씨였죠. 하지만 신혼부부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저는 그 40분이 궁금했습니다. 바람 부는 한밤중에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산책? 드라이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새벽 3시 12분. 확정입니다. 카드키 IN. 두 사람이 다시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시 14분, 딱 2분 후에 직원 마스터키 로그가 같은 객실에 찍혔습니다. 한상욱의 마스터키였죠. 저는 한상욱에게 물었습니다. 왜 새벽 3시에 객실 문을 열었나요? 노이즈 체크요. 내선 전화에서 잡음이 들렸다고 프런트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시간에 객실 안에 사람이 있었나요? 한상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문을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키로 열었더니 불은 꺼져 있었고요. 수화기가 조금 들린 채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잡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3시 12분에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3시 14분에 방 안에 아무도 없었다? 2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전 6시 7분. 확정입니다. 카드키 OUT. 두 사람이 다시 객실을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일출을 보러 간 걸까요? 서진은 분명 일출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오전 6시 40분. 추정입니다. 서귀포 동쪽 해안. 현상된 필름 중 한 컷에 젖은 방파제와 수평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파도의 물보라가 역광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프레임 끝에 여성의 어깨가 살짝 걸려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여성의 어깨,
서진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확정입니다. 렌터카 주유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소형 세단에 18리터를 넣었어요. 주유소는 서귀포 외곽에 있었죠. 하지만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결제는 현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누가 주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전 11시 5분. 확정입니다. 서귀포항 부근 공중전화가 사용됐습니다. 통화료 잔액 반환표에 강수라는 서명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을 봤습니다. 획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죠. 수신번호는 서울 국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환기 원시 데이터는 보관기간이 지나 소실됐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서봤습니다. 2020년대에 와서요. 박스는 교체되어 있었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11시 5분의 햇살이 얼마나 강렬했을까요? 전화를 건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후 1시 50분. 추정입니다. 낮은 절벽 전망 포인트에서 현지 사진가 오지훈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여성이 있었어요. 멀리서 남자가 손짓하고 있었죠. 저는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우비 소매 끝이 프레임에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희미하게 검은 천 조각이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이라고 확정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오후 3시 30분. 확정입니다. 호텔 퇴실 예정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드키는 반납되지 않았어요. 객실 내부에는 가방 하나, 예식 앨범 4본, 그리고 체크리스트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줄 예식비 잔금 확인에 체크 표시가 반만 칠해져 있었어요. 펜 자국이 끊긴 채로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일어선 것처럼. 오후 6시 10분. 확정입니다. 렌터카가 공영주차장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죠. 차문은 잠겨 있었어요. 조수석 발매트 아래에서 반쯤 젖은 필름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필름통을 상상했습니다. 왜 조수석 발매트 아래에 있었을까요? 왜 반쯤 젖어 있었을까요? 누가 그걸 거기에 숨긴 걸까요? 그 이후의 행방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는 이 타임라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시간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긋나 있었죠.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의 40분. 새벽 3시 12분과 3시 14분 사이의 2분. 오전 11시 5분의 공중전화. 이 시간들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 시간의 틈 사이에 있다고요. 24시간의 빈틈 속에 답이 숨어 있다고요. 저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을 기억합니다. 1999년 5월 19일 오전 9시 서울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부 윤서진의 언니 윤지연이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동생이 연락이 안 돼요. 어제 퇴실했어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호텔은 그제야 확인에 나섰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가방과 앨범과 체크리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프런트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퇴실 지연인 줄 알았어요. 신혼부부니까 늦잠 자는 거겠거니 했죠. 하지만 늦잠이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움직였습니다. 호텔 주변 해안선부터 수색이 시작됐어요. 방파제, 전망 포인트, 해안도로. 저는 그 수색 기록을 읽었습니다. 5월의 제주 바다는 잔인했어요. 잦은 돌풍과 너울성 파도. 수색대원들은 파도와 싸웠고 바위 틈의 침묵과 싸웠습니다.
저는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해경대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다는 뭐든 삼켜요. 하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기죠. 옷가지, 신발, 가방, 뭐라도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결혼 직후, 제주도. 이 세 단어가 모이자 기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람의 섬에서 사라진 부부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TV 뉴스는 호텔 전경과 해안도로를 반복해서 보여줬죠. 저는 그 보도들을 모았습니다. 호기심과 추측이 뒤섞인 문장들. 사랑의 도피인가, 비극적 사고인가. 어떤 기사는 신혼의 달콤함이 폭풍우를 만났다고 썼어요. 저는 그 표현이 싫었습니다. 사람의 실종을 로맨스처럼 포장하는 게 불편했죠. 가족은 언론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장에 나왔을 때 저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분은 울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약속을 지키는 아이예요. 예식비 잔금도 꼭 확인했을 거예요. 그 애는 책임감이 강한 아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예식비 잔금,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 어머니는 왜 하필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민수가 사라진 게 아니라 민수가 뭔가를 확인하러 갔다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서진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우리 서진이는 물을 무서워해요. 어릴 때 수영장에서 빠진 적이 있거든요. 바다로 나갈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두 진술 사이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신뢰 동성과 책임감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해안 접근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죠. 부모는 자식을 믿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닷새간 이어졌습니다. 방파제 난간, 해안도로 배수로, 숲길과 전망대, 주차장 인근 풀숲, 수색 범위는 계속 넓어졌어요. 저는 당시 지도에 표시된 수색 구역을 봤습니다. 빨간 선이 섬 남쪽을 거미줄처럼 덮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단서가 나왔습니다. 첫째, 새벽 3시 14분의 마스터키 로그. 한상욱은 노이즈 체크라고 했지만 청소 스태프의 수첩에는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312호 수화기 크레들 불량. 교체 필요. 수화기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구역 내선 시스템은 잡음을 냅니다. 한상욱의 해명은 절차상 말이 됐어요. 하지만 그 시간 객실에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둘째, 조수석 발매트 아래의 필름통. 반쯤 젖어 있었죠. 누가 왜 거기에 숨겼을까요?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이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셋째, 가장 조용히 지나간 단서. 편의점에서 산 우비 2벌 중 현장에서는 검은 우비 1벌만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색대에게 물었습니다. 우비는 어디서 나왔나요? 절벽 전망 포인트 근처 풀숲에서요. 젖어 있었는데 바닷물인지 빗물인지는 확인 안 됐어요. 1벌만요? 2벌 샀다고 했는데요. 수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벌만 나왔어요. 나머지는 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빠져 있다고요. 우비의 짝이 어딘가에 있다고요. 수색 나흘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해경은 실종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가출이나 의도적 은신도 배제할 수 없다는 브리핑이 나왔죠. 언론은 또 들끓었습니다. 신혼부부 계획된 실종인가 같은 제목이 쏟아졌어요. 저는 그 보도들이 싫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민수의 어머니는 더 이상 기자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호텔 앞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수색 닷새째 결정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호텔 세탁실이었어요. 직원 한상욱의 사물함 아래 구겨진 검은 천이 나왔습니다. 우비였죠. 편의점에서 산 우비의 짝. 주머니 안에는 비닐에 쌓인 하객봉투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증 상단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모. 예식비 잔금. 저는 그 우비를 봤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와 바닷바람이 섞인 냄새.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던 걸까요? 한상욱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실물을 주었어요. 호텔 뒤편 풀숲에서요. 임시로 보관하려고 사물함에 넣어뒀죠. 신고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왜 사물함 아래에 있었나요? 아니라요. 한상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새벽 3시 14분, 당신이 312호를 열었죠. 그때 뭘 봤나요? 아무것도요. 불이 꺼져 있었고 수화기만 고쳤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나요? 한상욱은 눈을 피했습니다. 없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우비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했죠. 직접 연루를 입증할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수색일에 해안가에 나가봤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강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의심했지만 우비의 짝은 호텔 안에 있었다고요. 공중전화의 서명은 서진의 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누가 누구를 기다렸고 누가 먼저 떠났을까요? 저는 수색대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이번엔 바다가 아니었어요. 흔적은 호텔 세탁실에, 공중전화 박스에, 조수석 발매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타임라인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간의 빈틈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10분까지의 40분. 새벽 3시 12분과 3시 14분 사이의 2분. 오전 11시 5분의 공중전화. 답은 이 틈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긋난 시간과 맞물린 습관의 조각을요. 저는 필름 현상소 문을 열었습니다. 1999년 5월 말 수색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수석 발매트 아래서 나온 필름통. 반쯤 젖어있던 그 필름이 드디어 현상됐죠. 현상소 직원은 조심스럽게 네거티브 필름을 꺼냈습니다. 손을 많이 타지 않게 처리했어요. 증거니까요. 저는 필름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호텔 로비, 바다 전경, 옥상에서 찍은 야경, 서진의 웃는 얼굴, 민수의 옆모습, 평범한 신혼여행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하단에 찍힌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시간 표시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상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 시계가 어긋나 있었나 봐요. 흔한 일이에요. 특히 대여 카메라는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호텔 옥상 사진의 시간은 자정 12분으로 찍혀 있었는데 목격자 증언과 대조하면 실제로는 21시 40분쯤이었을 거예요. 차이가 이 시간 18분. 스튜디오에서 빌려준 카메라의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임라인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믿었던 시간들이
모두 어긋나 있었던 거죠. 그럼 동쪽 해안 일출 사진은요? 직원이 필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오전 6시 40분으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4시 22분쯤이겠네요.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출이 뜰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 하늘은 밝았죠.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름의 마지막 컷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컷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요? 네. 마지막 컷이 눌린 건 맞는데 감기지 않은 채로 필름통에 들어갔어요. 습기 때문에 현상이 안 됐죠. 저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급히 필름을 빼냈다는 뜻.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여유롭게 감은 게 아니라 서둘러 카메라에서 필름을 꺼냈다는 거죠. 왜 급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다급했을까요? 저는 편의점 점주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수 씨가 왼손으로 봉투를 들었다고 했죠? 점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왼손잡이는 눈에 띄거든요. 혹시 차에 탄 모습도 보셨나요? 글쎄요. 가게 앞에 차를 세웠는데 남자분이 조수석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왼손잡이, 조수석, 그리고 조수석 발매트 아래서 나온 필름통. 왼손잡이는 대개 왼손으로 필름을 감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감듯이요. 만약 민수가 조수석에 앉아서 필름을 뺐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을 거예요. 급하게 필름을 빼고 발매트 아래에 숨기고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저는 호텔 객실 유류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 메모.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필기 압력이 특이했습니다. 글자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왼손잡이 특유의 필체였어요. 획이 끌리는 방향도 달랐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획을 밀지만 왼손잡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기듯 씁니다. 이거 필적 감정 맡겨볼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흔쾌히 응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죠. 감정인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는 분명 왼손 필체인데 공중전화 서명은 오른손 필체 특징이 섞여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두 사람이 썼거나 한 사람이 손을 바꿔 썼거나 아니면 감정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체를 흉내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공중전화 서명을 다시 봤습니다. 강수, 민수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민의 둘째 획이 오른쪽으로 가볍게 세고 있었어요. 저는 서진의 필체를 찾아봤습니다. 결혼식 방명록에 남긴 서명. 윤서진. 역시 둘째 획이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섰던 사람은 민수가 아니라 서진이었을 가능성. 11시 5분 서진이 서울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기 위해? 저는 예식비 잔금을 떠올렸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 미완성 체크. 그리고 우비 주머니에서 나온 하객봉투 영수증. 예식비 잔금이라는 메모. 모든 게 그 돈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예식비 잔금이 얼마였나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800만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죠. 민수가 꼭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하객 축의금이랑 대조해서요. 혹시 그 돈 챙겨갔을 수도 있나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800만 원. 1999년에 8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죠. 신혼집 보증금을 보탤 수 있는 금액. 누군가 그 돈을 노렸을까요?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우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검은 우비. 하지만 라벨에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얇은 투명 스티커였는데 호텔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죠. 저는 호텔 라운지에 가봤습니다. 혹시 손님들한테 우비 서비스 하시나요? 라운지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 올 때 레인커버 빌려드려요. 투명 우비인데 호텔 로고 스티커를 붙여서요. 그 스티커가 다른 옷에도 붙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접착력이 강해서요.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우비에 호텔 레인커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는 건 두 우비가 어느 시점에 함께 있었다는 뜻. 호텔 라운지에서 레인커버를 받았고 나중에 편의점 우비를 샀고 두 우비가 겹쳐져 스티커가 옮겨 붙은 거죠. 저는 바의 종업원 증언을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세니 내일은 동쪽으로, 남쪽 호텔에서 출발해 동쪽 해안으로. 두 사람의 동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수색 나흘째, 호텔 세탁실에서 나온 검은 우비. 저는 그걸 다시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하얀색 얼룩. 저는 현미경으로 봤습니다. 페인트였습니다. 민수의 왼손에 남아있던 그 페인트. 신혼집 벽을 칠하다 묻은 하얀 페인트. 똑같은 성분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우비를 입었던 사람은 민수였다는 뜻. 그럼 절벽 전망 포인트 풀숲에서 나온 우비는 서진이 입었던 거고요. 두 사람이 각각 우비를 입고 어딘가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민수의 우비는 호텔 세탁실 한상욱의 사물함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민수가 직접 놓고 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옮긴 걸까요? 저는 새벽 3시 14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상욱이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수화기를 바로 잡고 나왔다는 그 2분 사이에 다른 일은 없었을까요? 청소 스태프 수첩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312호 침대 시트 구겨짐. 재정비 필요. 3시 이후 누군가 침대를 사용했다는 뜻. 두 사람이 새벽 3시 12분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다가 3시 14분 사이에 다시 나간 걸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새벽 1시 30분 두 사람이 객실을 나갑니다. 어디론가 가죠. 2시 10분에 돌아옵니다. 40분 동안 무언가를 했어요. 3시 12분 다시 객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나가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 14분에 한상욱이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럼 두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저는 렌터카를 떠올렸습니다. 오전 9시 20분 주유. 18리터. 작은 세단의 연료 탱크는 보통 40리터 정도죠. 절반 가까이 비었다는 뜻. 꽤 먼 거리를 달렸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동쪽 해안까지는 약 25km. 왕복 50km. 연비를 따지면 대략 5리터 정도 소모될 거예요. 하지만 18리터를 넣었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을 갔다 왔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하러 갔을까요? 저는 모든 조각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긋난 시간, 왼손에 페인트, 조수석 필름통, 공중전화 서명, 예식비 잔금, 호텔 라운지 스티커, 새벽 3시에 2분, 그리고 사라진 18리터의 휘발유. 반전은 여기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다를 의심했지만
진실은 시간과 습관 속에 숨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이 시간 18분 빠르게 설정되어 있었고, 민수는 왼손잡이였고, 서진은 공중전화 앞에 섰고, 누군가는 800만 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상욱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바다가 아니라 호텔 안에 있다고요. 시계가 어긋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2024년 가을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25년이 흐른 뒤였어요. 오리엔트 베이 호텔은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방파제는 새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했죠. 1999년 5월 그날처럼 파도는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갔습니다. 박스는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카드식 전화기도 사라지고 그 자리엔 작은 안내판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자리, 11시 5분에 햇살이 쏟아지던 그 자리.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기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서울 국번을 눌렀을 때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저 서진이에요. 지금 제주도인데. 그 다음 말은 뭐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이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25년이 지났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저는 매년 5월이면 제주도에 와요. 바닷가가 아니라 공중전화 박스를 먼저 들르죠. 민수가 거기서 뭔가 말하려 했을 것 같아서요. 민수 씨가 전화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서진이가 했을 거예요. 필적 감정 결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둘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임종 직전까지 서진이는 물을 무서워한다는 말을 반복하셨대요. 딸이 바다로 간 게 아니라고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법적 신분 정리도 완료되지 않았어요.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사건의 빈칸은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모르니까요. 새벽 3시 12분과 14분 사이에 이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상욱이 정말 본 것은 무엇이었는지, 80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한상욱을 다시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99년 8월에 호텔을 그만뒀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민수와 서진처럼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었죠. 현지 사진가 오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풍경을 찍고 있었어요. 25년 전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검은 우비 입은 여성이요. 혼자였어요. 멀리서 손짓하던 남자는 있었지만 함께 있는 느낌은 아니었죠. 무슨 뜻인가요? 거리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도 분위기적으로도요. 마치 서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서로를 찾고 있었다. 함께 있었지만 떨어져 있었다. 무언가 틀어져 있었던 거죠. 저는 호텔 객실 312호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은 다른 번호로 바뀌었지만 위치는 같았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죠. 침대에 앉아서 수화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선 전화는 디지털로 교체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크레들이 들리면 잡음이 나는 구형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새벽 3시 12분, 민수와 서진이 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를요.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왜 다시 나가려 했을까요? 그리고 한상욱이 문을 열었을 때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창밖 바다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어요. 쉬지 않고요. 25년 전에도 이렇게 밀려왔을 거예요. 민수와 서진도 이 창으로 바다를 봤겠죠. 서진은 일출을 보고 싶다고 했고, 민수는 체크리스트에 동쪽 해안을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일출을 봤을까요? 6시 40분으로 찍힌 사진은 실제로 4시 22분이었고, 그 시간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사진 속 밝은 하늘은 뭐였을까요? 착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날의 사진이었을까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아직도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행의 사진은 웃음을 담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죠. 하지만 그 사진을 찍는 시간은 늘 정확하지 않아요. 카메라는 이 시간 18분 어긋날 수 있고,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고, 진실은 시간의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민수처럼요. 작은 항목도 빠짐없이 적고, 하나씩 체크하고, 잠금을 확인하고,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삶이 노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어떤 체크리스트도 마음의 균열을 적어둘 수는 없습니다. 서진의 즉흥성과 민수의 계획성.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결이 달랐어요. 서진은 바람처럼 살고 싶었고, 민수는 돌처럼 단단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그 차이를 좁힐 기회였을 거예요. 하지만 바람은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카메라 시간이 정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예식비 잔금이 문제없이 정리됐다면요. 만약 새벽 3시에 한상욱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만약은 없습니다. 시간은 이미 어긋났고, 잔금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은 열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빈칸이 어디였는지 서로가 기억하기 위해서라고요. 민수의 체크리스트 마지막 줄처럼 반만 칠해진 체크 표시처럼 우리는 완성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록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는 공중전화 박스 앞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침묵은 여전하다고요. 11시 5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 있다고요. 서진이 남기고 싶었던 말, 민수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한상욱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 언젠가 누군가 그 침묵을 깰 거예요. 필름의 마지막 빈 컷이 채워지듯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엔딩의 목소리는 조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합니다. 두 사람이 남긴 필름의 마지막 빈 컷이 언젠가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긋난 시간이 다시 맞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줄에 완전한 체크 표시가 그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닫습니다. 이것은 반전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1999년 5월 어딘가에 남아있는 진실이 언젠가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와 삶의 단서를 함께 풀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저는 내레이터, 기록을 잇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